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홍주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답안 작성 훈련 특강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출제 경향이 아주 어려운 주제를 내기보다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그런 주제를 출제하는 경향에 있고요. 그러면서 그 경향성 내에서 얼마만큼 리걸 마인드를 보여주는 답안을 구성하느냐, 그 구성력과 그다음에 그 구성 내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고 합당한 그런 논거를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지점이 현재 채점의 주안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그 하나의 관점은 오로지 정답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오로지 그 정답이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하여 특강을 기획하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4회에 걸쳐서 하게 될 건데요. 이거는 대상적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 주제 그러니까 메이저한 주제로는 행정법에 약 32개의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이저 주제 밑에 서브 주제로 각각을 합치면은 거의 한 60개에서 64개 정도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답안을 구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4회 할 건데요. 이 4회 할 때 채점이라고 하면 채점인데 글을 구성하는 구성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10인으로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시간은 일요일 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답안 작성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50점짜리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한 2시간 반에 걸쳐서 정답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모범 답안, 해설 답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5공채 시험에서 법학을 제한 나머지 시험은요. 정답이라든가 해설 답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시경제학하고 행정법만큼은 정답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설 답안이나 모범적인 답안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에 대한 관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행정법도 있다라는 걸. 수강료는 이제 해당 35,000원에서 정액 14만원으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DC가 없다는 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풀이 문제는 그 매해 진도 범위를 일단 구성을 할 겁니다. 전체 전범위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자신이 답안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지 막연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쟁점 발굴형 시험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그 답안이 구성되거나 문제가 출제되는 지점에 대한 지식의 양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소문으로 들리는 이런 말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50점대 이상은 맞아야 되거든요. 올해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 5공채 재경직 최고 점수가 58점인가 59점인가 그래요. 60점을 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한 47점, 48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58점, 59점 하면 48점이면 그걸 100점 만점을 친다면 비율적으로 80점대를 맞은 셈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논리 구성과 그 논리 구성에 따른 내용 배열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제가 전달했던 내용 그대로 쓴 친구는 없었어요.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생초시생이라면 45점 이상을 맞는 걸 목표로 해드릴 거고요. 아직 솔직히 말해서 45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쓰라는 대로만 쓰는데 생초시생들은 제가 쓰라는 것에 50%밖에 못 써요. 시험장 가면. 근데 그 50%만 써도 45점 이상이 나옵니다.
기유예생들은 65점 이상을 맞도록 제가 할 건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과외 아닌 과외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소통 가운데서 느꼈던 한 가지 어떤 큰 벽을 느꼈어요. 한번 들어간 논리는 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라고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논리 체계, 그러니까 그 논리라기도 좀 뭐예요. 일단 인이 박혀버린 거, 그 체계 내에서 제 것을 어떻게든 흉내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본인의 사고를 디깅업해서 완벽하게 뽑아내고 그걸로 이렇게 온전하게 대체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대체한 사람이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72점을 맞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서 72점 배출한 강사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유명세를 타긴 했어요. 과거에 한 3명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맞기 어려운 점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친구들은 물론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원래 이제 기초도 탄탄하기도 했지만, 제가 전달하는 것을 진짜 말 그대로 온전히 100%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써도 그렇게 72점 정도 나왔단 말이죠. 좀 마음속으로 좀 아쉽긴 했어요. 그 점수 이상 나올 수도 있었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최근에 경향성 보니까 그것도 참 교만한 그런 기대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주변 옆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옆에 이렇게 어떻게 써놨냐면, 제가 배부한 이 정답 답안과 동일하게 쓴다는 전제하에 이런 45점 이상 혹은 60점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쓴다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주어진 조건이라는 건 시간적 조건과 그 다음 내가 순수하게 그것을 수용한다라는 그런 수용적 조건이 그렇게 온전하게 사람인지라 갖추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대면 첨삭을 하게 될 겁니다. 일요일 오후에 30분 정도 일정을 함께 조정을 해서 거기서 대면 첨삭을 하게 될 거예요. 대면 첨삭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제가 정답 답안이라고 주기 때문에 정답 답안을 여러분들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정답 답안의 논리 구성이 왜 이렇게 써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써야만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안포섭이라는 것을 해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문장을 써야 되는데 정답 답안에는 왜 이런 문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 그 수용이 안 되는 지점에 대해서 저와 대화를 통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이 대면 첨삭 시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 답안 작성 훈련, 이 답안 작성 훈련 특강의 대상은 누구냐면, 행정법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 수험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느낀 점을 논리적으로 쓴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향후 답안으로 전개할 논점 추출 방법하고 목차 설정 방법, 요것을 이제 모르시는 분도 꽤 있어요. 이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 점수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맞는 점수가 뭐 엄청나게 갭 차이가 큰 경우가 많죠. 뭐 10점 이상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 1, 2번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행정법 답안 작성을 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설령 알고는 있더라도 그 논점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출된 논점을 가지고 목차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단순하게 아주 짧고 간결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목차로 설정하는 건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갈 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1, 2번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은 제 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령 목차 설정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그 설정된 목차 안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행정법 교재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거는 행정학적 베이스나 정치학적 베이스에 쓰는 그 방식이에요. 법학 베이스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전개하는 답안이 어떤 점수 범위에 있는지 위치하는지 그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향성이 옳은 방향성인지 이렇게 가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경로 있잖아요. 학습의 경로에 대한 그런 갈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점수 차이가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죠. 사안포섭이요. 사안포섭 방법을 정말 못 하시더라고요. 사안포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례를 읽고 나서요. 사례를 읽고 나서 내가 느낌 바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런 사례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점수가 꽈락 근절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안포섭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안에 나타난 그 문구 있죠. 주어진 사례에 나타난 문구는요, 법학적 문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 특히 피고인 처분청과 원고인 국민이 있잖아요. 법률상 취소할 법률상 있는 자가 말하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는요. 그거를 이제 사건의 개요화하고 판례를 보면요, 사건의 정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리된 문구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거를 법학적 문구로 컨버전, 전환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전환을 시킬 때 어떤 문구로 전환해서 이 양자 사이에 이 yes 관계 있는지 no 관계 있는지 그걸 서로 묶여 나가는 거, 커넥션으로 묶여가는 것이 사안포섭이거든요. 근데 그 사안포섭을 훈련하지 않냐면 참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들을 때는 누구나 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요. 막상 실질적으로 그걸 써봐라 하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법리를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해결합니다. 즉 1, 2, 3, 4, 5번 있죠. 이거 법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이 법리라는 것은 이치죠, 이치. 법에 근거한 이치. 여러분, 이치란 말이 무슨 뜻이죠? 이치, 리가 도달할 치예요. 리가 도달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객관적 진리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들어가면 법철학으로 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러니까 법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확하고도 확고한 정답이 있어요. 이 이치가 있잖아요. 성리학 할 때 리하고 같은 말인데 그게 정답이란 뜻이거든요. 본성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은요, 법이 말하는 정답이 법리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답안으로 나타나야 돼요. 답안으로 표출해야 돼요. 그 정답이 답안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안의 내가 깨닫고 정리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깨닫고 정리한 행정법학적 지식을 시험지에 쓰고서 그 채점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런 문구입니다. 따라서 내가 채점자에게 지식을 보여준다라는 이런 오해 때문에 기대 점수와 실제 점수에 큰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표현되는 글의 전체적 논리는 뭐 해야 된다? 네. 전체적 논리는 법학에서 요구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문장으로 표현되는 글의 전체적 논리는 법학에서 요구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맥락 있잖아요. 맥락은 법학에서 요구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 비자 문제 생겼잖아요. 그 맥락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요, 그거 단속당하는 거예요. 근데 맥락으로 보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은요, 맥락적 사고방식이고요, 영미권적 사고방식은요, 맥락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법의 절차를 따라가는 되게 답답한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게 우리 법이 아니고 독일법이란 말이에요. 유럽에. 독일법이랑 영미법은 똑같아요. 다만 성문법으로 존재하냐 불문법으로 존재하냐 그 차이인 것이지 그 컨텍스트 맥락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맥락적 사고가 아니고 프로시디얼 절차적 사고예요. 절차 하나를 다 따라가는 사고라고요. 그 사고가 우리 법학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학적 사고와 맥락적 사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맥락적 사고는 정책학에서는 필수예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저의 답안 작성 훈련 특강의 특징이자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답안 문장이죠. 이 문장의 법학적인 적합성이라든가 문장 배열의 논리적 정합성이라든가 판례를 현출하는 그 암기의 정도, 정확한 암기의 정도, 그 다음에 사안포섭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그것을 한 문장
따라가는 축조 첨삭을 할 거예요. 축조 첨삭은 법사위에서 하는 이제 축조 심사 방법이라고 해서 축조라는 건 조문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는 축문 첨삭이죠. 문장을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가는 첨삭인데 그냥 비슷하니까 축조 첨삭이라고 했습니다. 법학이라. 그다음에 현출된 문장 단위로 점수가 매겨져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컨텍스트로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현출되는 문장 단위로 점수가 매겨져요. 따라서 답안에 써야 할 문장이 나왔는가? 그 다음에 그 쓴 문장이 법학 문장인가? 법학 문장이 아닌 비문인가?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명사들이 정확한 법 개념으로 구성되었는가? 요것을 꼼꼼하게 하는 게 점수 채점이에요. 절대로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문장 하나하나, 센텐스 하나하나별로 프로시듀얼, 절차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가가 채점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답안에 있어야 함에도 빠진 문장은요, 채워 넣어야 되고 잘못 사용된 문장은 삭제하거나 자신의 바른 자리에 위치시켜야 되고요. 그다음 문장에 사용된 잘못된 비법개념적 단어들은 법개념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바른 문장이 되고 고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기대 점수와 실제 점수가 차이가 날 때는 바로 이 3번 지점에서 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례 있죠, 판례. 판례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과서가 잘못 써져 있어 그래요. 교과서가 학설, 판례, 검토, 소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학설이 엄청나게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투고 있는 학설 간에 판례가 딱 하더니 야야 싸우지 마, 결론은 이거야, 뭐 이렇게 마치 손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검토를 가면요, 이 교수님들이 쓴 교재는 무조건 학설이 더 우선시 되어서 판례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독일에서는 향도적 기능이라 하는데 매우 미안하게도 우리나라 학설에는 향도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설을 비판하면 그 즉시 빵점입니다. 제가 단언한데 올해도 행정기획 청구권 문제 아니면 올해 5공제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손실보상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보상 규정 없는 손실보상 청구권,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 안 해요. 그런데 학설의 다수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비판해요. 비판하면서 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직접 적용설이나 간접 적용설을 취해야 된다. 심지어 막 자기들 마음대로 판례는 간접 적용설을 취하고 있더라고. 막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는 학설도 있어요. 판례는 명백하게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판례를 명확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판례가 정답입니다. 판례가 정답이에요. 학설에서도 판례를 비판하신 분들도 채점할 때는 판례가 정답이에요. 학설을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설을 취하면 100% 져요. 소송에 가면. 그러니까 소송에 가서 이기는 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법학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입법론과 해석론이 있어요. 즉 국민의 권리가 사각지대에 있다. 지금 법학이 현재 법학으로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전제는 지금 현재 이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80년 전 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90년 전 법, 최근에 개정된 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현재의 변화된 발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못하고 있는데 그 해소를 못하고 있는 것을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그동안에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들은 그러면 그 법의 사각지대 방치할 것이냐? 아니다. 입법론과 해석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분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되는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구제하자, 이런 게 이제 학자들의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판례를 부정하거나 현재 법을 부정하는 지점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판례는 절대로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판례는 정확하게 암기했는지 검토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상황에 판례를 가져다 대면 사안포섭에 필요한 논리적 문장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리적 문장이 적혀 있는지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지점들이 하나씩 전부 다 감점 사유예요. 이걸 잘못 쓰면. 심지어 안 쓰면은 득점 사유도 없는 거죠. 썼다 하더라도 심지어 감점 사유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엉성하게 암기된 판례는요, 이제 두 문자로 정확하게 암기하게 하고요. 사안포섭에 필요한 문장은 이제 채워놓고
이제 바로 잡고 수정하게끔 해드릴 겁니다. 자, 일요일 저녁 대면 첨삭으로 이 5가지 사항을 더욱 상세하게 이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톡에 무한 질의가 가능하도록 열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카톡에 아니면 밴드를 개설해서 네이버 밴드, 그래서 밴드에 무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요, 제가 이제 답안 작성 훈련을 시켰더니 그 교과서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전부 다 판례 비판적이에요. 판례가 정답이라고 쓴 교과서가 없어요, 신림동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쓰셨는데 교수님들은 무조건 입법론과 해석론에 입각해서 쓰셔야 돼요. 왜? 그게 학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법의 생활에서는 법률과 판례가 정답이거든요. 그게 정답인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입법론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입법론은 뭐 쓰든 안 쓰든 크게 점수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점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개강 즉시 카톡에 그런 지점이 또 해소가 안 되면은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경험상. 그래서 그 개강 즉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카톡에 무한 질의가 가능하도록 제가 열어둘게요. 그럼 제가 그 의문점을 퀘스천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켜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0월 4주 진도 범위는 여기서 나오면은 70% 이상은 반드시 맞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도 범위를 짰는데요. 첫 해에는 행정소송의 한계론이에요. 행정소송의 한계론은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의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통치행위. 근데 이건 B급이에요, B급. 이 B급이라는 것은요, 한 6년이나 7년 정도를 피리어드 기간으로 삼아서 이 시험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면 이게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통칭위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칭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송의 대상에서는요, 접근 방식이 3개가 있어요. 치송의 대상이라는 건 이건 저는 무조건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를 정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가 있죠.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치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이렇게 3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게 치송의 대상인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으면 치송의 대상이 되질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는 A급이고요.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치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은요, 이건 A 플러스예요. A 플러스. 그 다음에 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는요, 이건 특이해요, 특이해요. 이거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나오거나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나와요. 내년에. 그럼 내년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큰 거는 통치행위하고, 그 다음에 치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단독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치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래서 이번 10월 4주 진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70% 이상을 반드시 맞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10월 12일 일요일 날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